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전술 핵무기급의 대량살상 무기,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한 이게 재래식입니다. 대량살상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명실공히 군사 강국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스미다스의 정보분석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7월 7일 지금 방금 날짜 넘어왔기 때문에 7월 7일 12시 7분입니다. 작게 하는 게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이게 잘 그러네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거 뭐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2021년 7월 4일 날 올라온 뉴스입니다. 군 SLBM 수중 발사 성공,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 이게 서브마린 런치 밸러스틱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수중 발사를 성공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이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된 셈인데, SLBM 발사에 성공한 3,000톤급 잠수함은 이달 중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하고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거죠. 이 잠수함에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를 했다는 겁니다. 뭐 탄도미사일이 뭐냐, 순항미사일이 뭐냐, 이런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뒤에도 이어지니까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탐지가 어려운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돼서 적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우리 군이 SLBM 수중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연말 SLBM 지상 발사 성공에 이어서, 그러니까 지상에 시설 만들어 놓고 한번 쐈었거든요. 난이도가 더 어려운 수중 발사에도 성공을 한 겁니다. 수중 발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잠수함이 수심 한 10m, 5m, 10m 또는 15m, 보통 15m에서 10m 사이일 겁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 뚜껑을 열어요. 미사일이 들어가 있는 그 발사관을 열고, 그러면 이제 안에 플라스틱 형태의 이제 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깨지는 캡인데, 이게 물을 막아줍니다. 일단은 미사일은 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발사를 하면 그 압축 공기가 미사일을 일단은 수면 위로 확 뛰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이 수면 위로 나가게 되면, 여기 공기네, 이제 수면이네, 이러면 이제 로켓 엔진을 발사시켜서 확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이 올라가 가지고 높이 내리꽂히는, 이게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이걸 성공했다는 겁니다. 잠수함 발사. 일정 심도에서 수압을 뚫고 물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자세가 정상적으로 제어돼서 목표로 날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갖추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성공했다는 거죠.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은 어뢰 기만기 발사체계 시험 평가를 완료하면 이달 중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어뢰 기만기는 별로 어려운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거 어뢰 따라오면 거기 이제 유도체 발사하는 거니까. 국산 SLBM은 현무 2B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는 500km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현무 2가 탄도미사일이거든요. 현무 3는 그 순항미사일입니다. 토마호크 같은. 그리고 지금 현무 4, 그러니까 2B를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현무 4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무 4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제가 그 현무 4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국산 SLBM 개발은 지난해 2015년 북한이 북극성 1형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이에 대응해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북한 등 SLBM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간단하게 이제 다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추진체가 원자력이기 때문에 물속에 언제든지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고요. 그만큼 정숙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어폐가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SLBM 잠수함이 재래식 잠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래식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물론 물속에 오래 잠복해 있기도 해야 되지만 똑같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추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는 사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이 훨씬 더 조용하거든요. 그럼 전기 모터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헌터킬러 능력이라고 해서 이제 작전을 할 때 뭔가를 찾아내는 거는 조용하게 숨어 있는 거를 조용하게 접근해서 찾아내는 거는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이 훨씬 뛰어나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일단 물론 기본적으로는 뛰어나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가 항상 가동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원자력 잠수함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원자로는 이제 가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 냉각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이걸 얼마나 소리를 감추느냐의 문제가 관건인데 속도가 중요하니까 이제 공격용 잠수함으로 미국은 로스앤젤레스부터 시작해서 시울프라든지 뭐 이런 전략 잠수함들 전부 다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북한의 SLBM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북한의 SLBM 잠수함을 공격하는 이런 이미지로 쓰였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억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해서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보복해서 미사일을 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핵탄두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술 핵무기급의 지금 재래식 무기를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ADD로부터 뭐 또 학계 여러 가지 분들로부터 이제 첩보를 입수했고요. 또 기술 이게 언론에 여러분 큰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벌써 신문 기사로 다 나왔습니다. 사실은 다 나왔어요. 이렇게 그 미사일 사거리 확대 뭐 얘기할 때 이게 일부가 이제 노출이 됐는데 이게 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좀 풀어주는 의미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직접 미국에 요청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노출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거 사실 정부에서 일부러 노출시키는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미 미사일 지침이 단계적으로 완화 폐지되면서 이거 5월달 기사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기반해서 성능을 높인 현무 탄도미사일 시리즈를 연이어 개발해 왔다. 우선 2차 개정에 힘입어 현무2 시리즈를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이 중에 현무2A는 사거리 300, 현무2B는 사거리 500, 현무3B는 사거리 800. 현재 우리나라는 현무4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현무4는 최대 사거리 800km일 경우에 최대 2톤의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보다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최대 4톤까지도 탑재하는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풍문도 있다. 이게 이제 첩보인데 이게 확인됐다라고 쓰지 못하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거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약간 우리 능력을 감추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대 사거리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 사거리 제한, 그러니까 탄도 중량 제한, 사거리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있을 때 이제 개발이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일단 최대 사거리는 800km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800km짜리를 탄도미사일을 만들겠습니까? 실제 ADD는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만들려고 들면 2000km, 3000km짜리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탄두 중량을 얼마나 늘리냐, 추진체를 얼마나 강화시키냐, 얼마나 이제 강력한 모터를, 그러니까 이제 엔진을 탑재하냐, 이 차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탄두 중량을 최대 4톤까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4톤까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6톤이나 8톤까지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언론에 이렇게 노출됐다면 실제로는 그보다 더 이상도 개발한다는 거죠. 이는 지난 2017년 탄두 중량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3차 지침 개정에 근거해서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해당 탄두에는 무거운 중금속을 대거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도 추정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맞습니다. 텅스텐. 그러니까 4톤에서 8톤짜리 텅스텐 덩어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텅스텐은 이제 열화 우라늄 다음으로 밀도가 높은 중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는 건 아주 작은 부피인데 엄청 무겁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4톤짜리다. 무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현무 시리즈는 한층 더 위력과 사거리가 강화된 버전으로 개량되거나 신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는 지금 이 말은 이미 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ADD 분하고 이제 세미나를 했었는데, 뭐 이런 이분도 물론 공개적으로 말은 못합니다, 절대로. 근데 이제 이런 뉘앙스로, 아니 뭐 북한 핵에 대응해서 사실 뭐 고폭탄 말고 뭐 탄두에 뭐 실을 수도 있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애둘러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이 핵 보유를 거의 하다시피 한 이후에 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는데 핵을 보유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남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 야 니네 핵 포기해라 이렇게 뭔가 압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북한한테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럼 북한이 왜 알겠습니다. 우리 저 100개 만들었는데 100개 다 포기할게요. 그럼 북한 말이잖아요. 북한이 100개 만들었다고 하니까 100개 만든 줄 아는 거지. 북한이 150개 만들었는지 200개 만들었는지 알게 뭡니까? 또 막말로 북한이 100개 만들었다 실제로. 그리고 100개를 다 미국한테 넘겼다. 그리고 지원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핵무기 개발한 기술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1개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북한 정부, 북한 정권, 북한의 모든 군사력, 기술력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지 않는 한 북한은 언제든지 핵 보유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이다. 이걸 인정을 하고 우리 군은 여기에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핵을 대항할 수 있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서울에 핵미사일을 쐈다고 쳤을 때 우리도 평양에 핵미사일에 버금가는 무기를 떨어뜨려야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건 화학무기, 생화학무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건 위력이 사실 약합니다. 그리고 뭐 바람이나 기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핵무기급의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핵무기 말고 재래식 무기인데 핵무기급의 무기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한 겁니다, 계속. 그리고 답을 찾았죠. 천재들이 다 ADD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현무포. 탄두를 고폭탄과 같은 재래식 화약류보다는 중금속 위주로 탑재해서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폭탄 등 일반 화약으로 2톤을 채워봐야 폭발력이 핵무기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가 폭발 시 분출하는 에너지는 동급 중량 일반 화약 TNT 기준보다 약 4만 배 큰 것입니다. 4만 배 큽니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2톤짜리 미사일 쏴봤자 화약 미사일 쏴봤자 저쪽 핵무기 한 방이면 곱하기 4만 배의 위력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2톤의 탄두를 모두 고폭탄으로 채운다고 해도 파괴력은 50g 수준의 핵물질을 폭발시키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폭탄을 통한 폭발 에너지보다는 중량과 가속도를 높인 운동 에너지로 재래식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의 파괴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무게와 속도, 이게 곱해지면 어마어마한, E는 MC의 제곱, 그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고중량의 중금속 현무포 탄두를 최대 마하 10 정도의 속도로 지면에 내리꽂는다면 최대 1킬로톤의 위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가량을 폭발시켰을 때 발생하는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1킬로톤 정도면 아주 위력이 낮은 전술 핵무기급이 돼요. 일단 버섯 구름은 생깁니다. 하지만 마셔도 되는 버섯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없고 핵무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군사 기술이 아주 높은 나라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재래식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1킬로톤 정도라면
미국이 근래 개발을 가속화해 일부 실전 배치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수준이 된다. 저위력 핵무기란 파괴력 5킬로톤 이하의 핵무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이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탄의 위력이 20킬로톤 정도며 이게 나가사키에 투하해서 한 5, 6만 명 죽었거든요. 도시는 초토화되고. 이 정도 위력을 오늘날 표준 핵무기로 분류하는데 20킬로톤. 이보다 위력이 적은 것을 일반적으로 전술 핵무기로 분류하고 전술 핵무기 중에서도 최대한 위력을 낮춰서 민간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사 전략시설 등 표적 파괴를 하는 것만 목적을 하는 게 저위력 핵무기입니다. 물론 현무4의 이론적 위력이 2톤급 탄도 탑재 시에 1킬로톤에 육박한다고 해도 실제 살상력이나 파괴력은 저위력 핵무기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이게 왜냐하면 핵무기가 원래 이제 갖고 있는 위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 폭발할 때의 폭풍, 그 다음에 핵분열할 때 그 열입니다. 열. 와, 엄청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운동 에너지 탄 같은 경우에는 폭발할 때 폭풍은 있는데 그렇게 큰 열 에너지는 없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재래식 폭발 무기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폭발력으로 방출한다. 반면 핵무기는 에너지의 50%가량만 폭발력으로 방출하고 나머지는 열과 방사능 형태로 전달한다.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급 20킬로톤 위력의 표준 핵무기가 터진다고 가정하면 폭발력만으로도 폭발 직후 반경 수 킬로미터 내에 인명이 살상되지만 이외에도 섭씨 수십만 도에 이르는 거대한 불구덩이가 형성되면서 생긴 충격파. 왜냐하면 불이 확 붙으면 공기를 한꺼번에 확 먹게 되니까 이 공기층이 엄청난 폭풍이 확 몰렸다가 다시 확 나가거든요. 아니지, 확 나갔다가 확 몰려요 다시. 두 번 폭풍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열폭풍의 형태로 반경 수 킬로미터를 휩쓸고 감마선을 비롯한 방사선도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은 둘째 문제고, 일단 이 열폭풍 때문에 서울시내 중심 남대문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일단 강북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광역 파괴력에 있어서는 어떤 재래식 그 탄도미사일 기술로도 핵무기에 비견될 수 없다는 게 과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광역 파괴력은. 하지만 보복 능력으로는 쓸 수 있죠. 보시면 현무4와 이번 한미미사일 침해에 따라 후속으로 개발될 신규 현무 시리즈,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여서 오히려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핵무기는 말이죠. 핵무기는 지금까지 지구에서 핵무기를 썼던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핵실험만 했고요. 그 미국이 일본한테 한번 썼던 게 답니다. 2발 썼죠. 근데 사실 국제사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쓸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논문에서도 학위 논문에서 석사학위 논문에서 썼단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핵무기가 굉장히 정치적인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든지 만약에 핵무기를 썼다? 전쟁이든 분쟁이든 있었는데 얘들이 핵을 썼다. 그런데 이 핵무기가 날아가다가 뭐 사드 미사일이든지 패트리어트든지 아이언돔이든지 간에 북한이 남한 또는 일본에 대해서 죽여버리겠어 이러면서 핵을 쐈는데, 핵미사일을 하나 쐈는데 이게 중간에서 막혔다. 자, 그러면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제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야, 핵을 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게 그 부부싸움에서 총을 꺼내서 쏜 거랑 같은 거거든요. 맞진 않았지만 너 총을 쐈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공포의 균형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속 터지죠.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위력인데도 불구하고 남한이 갖고 있는 거는 위력은 핵무기급인데 핵무기는 아니에요. 재래식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아씨, 야, 저거 감축해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핵무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남한은 이제 그럼 재래식 무기 중에 북한의 핵을 뭔가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체계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개발한 게 현무4라는 겁니다. 고중량에 고속으로 내려 꽂혀서 마치 그 우주의 운석이 지구를 강타해서 딥 임팩트처럼 특정 지역의 이제 큰 크레이터, 그러니까 파괴해버리는 그런 무기체계, 이거를 잠수함에 싣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냐? 이걸 싣고 물속에 숨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잠수함도. 왜냐하면 이게 지상에 현무포 기지가 있다고 그러면 지상 어디쯤에 기지가 있는지는 북한이 다 압니다. 중국도 알아요, 이거는. 바보입니까? 걔들 스파이나 걔들 인공위성은 장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군의 전략 무기들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은 모르지만 북한이나 중국은 다 알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사실 지상에 놔두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숨겨놓거나 돌아다니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물속에 있으면 그나마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도 성공했고 앞으로 여기에 실게 될 현무포 개량형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운용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무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기본이 이제 이스칸다르 계열의 개량형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스칸다르 계열의 미사일을 가지고 어떤 것까지 하고 있냐면 그 대형 전투기에 이거를 탑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량이 한 10톤에서 9톤 정도 되니까 F-15에도 잘하면 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하늘로 쏴요. 예를 들어서 F-15가 한국 F-15K가 그 현무포 미사일을 밑에 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고고도까지. 거기서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쫙 올라가가지고 평양이나 또는 북경을 갖다가 이제 그 인공위성이 있는 그 정도 고도 우주공간까지 나갔다가 평양이나 북경을 다시 재돌입하는 거죠. 재돌입하면서 이 로켓에서 부스터를 확 쏴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8톤짜리 미사일이 떨어지는 속도하고 무게하고 이제 추력, 그러니까 추진력을 갖다 힘을 얻어가지고 거의 한 마 10 정도의 속도로 내려 꽂히면 버섯구름 생깁니다. 그러면 천안문이고 나발이고, 천안문이란다. 저기 자금성은 가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대놓고 못하는 게 그 재돌입체 기술.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탄도가 다시 들어오는 이 재돌입 기술은 아직 공개적으로 연구를 안 하고 있거든요. ADD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일단 연구를 하고 싶긴 한데 비밀리에 할 거다라는 식으로 관계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이것까지 알려졌던 건 중국이 진짜 지랄지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뭐 뒤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이건 사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있죠. 천무3는 순항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산 안창호함인데요. 이거보다 좀 더 큰, 뭐 이것도 달긴 할 건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원자력 잠수함에다가 탄도미사일도 탑재하고 여기도 탄도미사일 탑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호크, 한국형 토마호크라고 불리는 현무3 시스템, 이걸 순항미사일 탑재해서 언제든지 바닷속에서 야 어디 때려 그러면 이제 바로 쏴서 그냥 주석궁이고 마다발이고 그냥 바로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복 응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 시스템도 우리가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 인공위성 아나시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고 사이오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우리가 군사력 분야에 있어서는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더 한 발짝 더 앞에 다가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현무4 시리즈에 이제 그 운동 에너지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언제 나왔냐면 1979년도에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레이건 정부 시기에 스타워즈 프로그램 거기에서 이제 모든 아이디어가 다 나왔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신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신의 지팡이 또는 신의 회초리라고 하는 무기체계인데 8.8톤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주 공간에 확대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사진이 작을 수밖에 없네요. 이게 좀 더 큰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이걸로 말씀드리죠. 우주 공간에 이런 인공위성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개에 8.8톤짜리니까 이건 따로따로 이제 모듈로 해서 이제 올려보내야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저기 펠컨 로켓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걸 싣고 올라가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이걸 조립을 해요. 그러면 이게 그 우주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다가 야 어디로 공격하자 공격해라 그러면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한 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무게가 8톤짜리입니다. 8톤짜리 열화 우라늄 또는 텅스텐,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금속, 그러니까 8톤짜리 거대한 쇳덩어리가 우주 공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속도는 마 10 정도, 관통력은 4.6km. 그러니까 460km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주 공간에서 떨어지는 10톤짜리 이제 텅스텐 덩어리인데, 이게 4km를 뚫어요. 그러니까 4km를 뚫는다고. 4km를 4,000m를 뚫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콘크리트 방어벽도 이걸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4kg라니까, 두께가. 관통할 수 있는 사이즈가 4.6kg예요.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운동 에너지가 98.6기가줄. 그러니까 뭐 계산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산하시고요. 그러니까 관통력이 4.6km입니다. 그러니까 4.6km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운석 같은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통력이 4.6km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무슨 벙커 이런 거에도 지하 한 200m, 300m 이런 데 있거든요. 하이트 맥주 만드는 그 지하 안반수도 지하 150m에서 퍼올립니다. 그런데 4.6km를 뚫고 들어간다니까요. 4.6km. 예. 그러니까 여기서 5km 정도 되는 거리 있는 거죠. 이걸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지상을 타격하게 되면 버섯구름이 안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 지역에 공룡이든 뭐든 다 죽습니다. 이게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주 공간에 8톤짜리를 갖다가 한 몇십 개를 올려놨다가 사고라도 발생해서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무게도 무거운데. 게다가 이거를 우주 공간은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말자 그래서 이거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있을 거란 얘기도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영화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어쨌거나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요러 비슷한 거를 만들고 있다. 한국이 만들고 있다. 왜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고, 우리가 미국한테 야 재래식 핵무기를 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재래식 무기로 이걸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ADD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뭔가 돈 써서 프로젝트 진행하고 연구개발하는 데는 아무 이유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SLBM 수중 발사 성공은 단순히 잠수함에서 로켓을 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핵 보유국에 버금가는 국가가 되었다. 이걸 의미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